이솝 우화. 수탉을 두려워하는 사자. 사자는 동물의 왕이 되고 싶어 프로메테우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사자에게 강한 힘과 우람한 체구를 주어 동물들의 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자는 수탉이 무서워 왕이 될 수 없다며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보다 덩치가 더 큰 코끼리가 모기를 무서워한다는 걸 알고 생각을 고치게 됩니다. 프로메테우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영웅입니다. 신의 불을 훔쳐다가 인류에게 주었다가 제우스의 노여움을 사서 바위에 묶여 독수리에게 간을 쪼이는 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넓고 푸른 들판에 사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사자는 동물들의 왕이 되고 싶어서 프로메테우스에게 부탁하기로 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님, 저를 동물의 왕으로 만들어주세요. 제 소원을 꼭 들어주세요. 프로메테우스는 사자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사자가 동물의 왕이 되면 잘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생긴 모습도 멋진 데다 힘도 세서 다른 동물들도 잘 따를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내 소원을 들어주겠노라. 사자는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자는 계속 인사를 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사자에게 더욱 멋있고 위험 있는 외모를 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도 주었고 그건 어떤 동물들보다 강한 힘을 지니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이 있다면 모든 동물들이 사자를 무서워할 테니까 말이에요. 강한 힘과 우람한 몸집을 갖게 된 사자는 동물들의 왕으로서 정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자에게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님, 저에게 강한 힘과 우람한 체구를 주셨지만 저는 모든 동물의 왕이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사자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또 뭐가 불만이냐?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재능을 너에게 주었다. 그런데도 아직 불만이 있단 말이냐? 프로메테우스는 고개를 갸우뚱거렸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사자가 왜 왕이 될 수 없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바보 같아요. 저는 겁쟁인걸요. 너무나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무서운 게 있답니다. 그건 바로 수탉이에요. 수탉은 너무 무섭습니다. 사자가 얼굴을 붉히면서 말했습니다. 사자는 수탉이 별로 힘도 세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무서운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프로메테우스는
사자에게 더 해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자는 지나가던 코끼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코끼리가 귀를 계속 펄럭거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자꾸만 귀를 펄럭거리죠? 귀를 가만히 놔둘 수는 없나요? 바로 그 순간 모기가 코끼리 머리에 앉자 코끼리가 그 큰 몸을 벌벌 떨면서 말했습니다. 아, 저 시끄럽게 앵앵거리는 모기를 보세요. 저 모기가 내 귀에 들어오면 큰일이에요. 난 죽을 거라고요. 코끼리 말을 들은 사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코끼리 말을 듣고 보니 나야말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 같군. 덩치 큰 코끼리가 저렇게 작은 모기를 두려워하는 걸 보니까 말이야. 내가 수탉을 두려워하는 것도 그리 부끄러운 것만은 아닌 것 같군. 그래도 수탉이 모기보다 더 크고 더 무서운 존재니까. 아, 정말 그렇군요. 공작새와 학, 겉모습을 가꾸는 일에 치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왕이면 아름다운 것이 좋을 거예요. 그러나 세월이 아무리 바뀌어도 겉모습보다 내면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깃털을 자랑하고 다니는 공작새가 있었습니다. 다른 새들은 그런 공작새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작새는 우아하게 걷고 있는 학을 발견하고 그 앞에 가서 자신의 깃털을 자랑했지만 학은 전혀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하늘을 높이 날 수 있지만 공작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깃털이 매우 아름다운 공작새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공작새의 깃털은 너무나 아름다워 새들이 공작새를 모두 부러워했습니다. 와, 공작새는 어떻게 저런 아름다운 깃털을 가졌을까? 정말이야, 나도 저렇게 멋진 깃털을 갖고 싶어. 새들은 모이기만 하면 입을 벌리고 공작새의 깃털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작새의 콧대는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만 갔습니다. 나보다 아름다운 깃털을 가진 새는 세상에 다시는 없을걸? 공작새는 화려한 깃털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늘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깃털을 다듬는 일에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공작새는 예쁜 깃털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많았고, 그래서 다른 새들을 만나기만 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그것도 깃털이라고 가지고 다니니? 너희들은 창피해서 어떻게 그런 깃털을 가지고 다닐 수 있니? 내 깃털을 봐. 얼마나 아름답니? 공작새는 자기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새들은 공작새의 아름다운 깃털을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랑만 하는 공작새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잘난 체를 하니
누가 좋아하겠니? 잘난 척은 자기 깃털이 아름다우면 아름다웠지 우리 깃털 가지고 왜 난리야. 기가 막혀서.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공작새가 물을 마시기 위해 강가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처음 보는 새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그 새는 목과 다리가 아주 가늘고 길었습니다. 그 새는 강가를 아주 천천히 우아하게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 새가 어떤 새였을 것 같니? 공작새는 그 새를 보자 자기 깃털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깃털을 세우고 그 새에게 다가갔습니다. 넌 이름이 뭐니? 처음 보는데. 가늘고 긴 다리를 가진 그 새는 얼굴에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난 학이란다. 학은 공작새를 보고도 보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그러고는 여전히 천천히 강가를 거니는 거였습니다. 공작새는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깃털을 더 활짝 펴보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난 공작새야. 그런데 넌 내 깃털을 보고도 놀라지 않니? 자, 내 깃털을 보렴. 내 깃털을 본 새들은 모두들 부러워하고 감탄한단다. 난 황금색과 무지개색의 깃털을 가지고 있지. 그런데 네 날개 색깔은 왜 그 모양이니? 그러자 학이 싱긋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공작새라는 건 알아. 내 깃털은 정말 아름다워. 그렇지만 난 내가 하나도 부럽지 않은 걸. 나는 하늘 높이 날아다니면서 별과 친구가 되기도 하고 세상의 아름다운 곳을 여행하기도 하지. 그런데 넌 그 깃털로 뭘 하지? 기껏해야 다른 새들에게 자랑하는 것뿐이잖아. 학의 말에 공작새는 부끄러워 단지 아름다운 깃털로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슴과 덩굴. 사람이 화장실 갈 때와 올 때의 마음이 다르죠?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금방 변해버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사냥꾼에게 쫓기던 사슴이 덩굴을 발견하고 숨었습니다. 덕분에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덩굴의 잎이 맛있는 먹이였습니다. 마침 배가 고팠던 사슴은 그 잎을 따먹다가 결국 사냥꾼에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사슴 한 마리가 사냥꾼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사슴은 기분 좋게 산책을 하는데 그만 사냥꾼의 눈에 띄었습니다. 아이쿠, 큰일 났다. 일단 뛰고 보자. 사슴은 걸음아 나설려라 하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헉헉 숨은 찼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뒤에서 사냥꾼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잽싸게 도망가던 사슴은 무성한 덩굴이 있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옳지, 저곳이 좋겠다.
사슴은 숨을 헐떡이면서 그 덩굴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다행히 덩굴은 아주 무성하게 자라 있었기 때문에 몸을 숨기기에 안성맞춤이었습니다. 나를 발견하지 못했겠지? 사슴은 뛰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살짝 덩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투구덕 투구덕 사냥꾼이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사냥꾼은 덩굴 속에 숨어버린 사슴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발 그냥 지나가야 할 텐데. 사슴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사슴이 어디로 간 거지? 분명 이쪽으로 온 것 같은데. 사냥꾼은 아쉽다는 듯이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저쪽으로 가볼까? 그러더니 덩굴을 그냥 지나쳐서 사냥꾼은 다른 곳으로 가버리자 사슴은 겨우 안심할 수가 있었습니다. 휴, 이제 살았어. 사슴은 숨을 돌리며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슴의 몸을 숨겨준 덩굴잎이 사슴이 평소 좋아하던 먹이였습니다. 맛있는 잎이구나. 마침 배가 고팠는데 잘됐다. 이 잎을 따먹어야지. 사슴은 덩굴잎을 정신없이 따먹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맛있는걸? 그런데 그때 사냥꾼은 사슴이 사라진 덩굴 근처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 어디쯤 있을 것 같았거든. 바스락바스락 땅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사냥꾼은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그리고 소리 나는 쪽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냠냠 맛있다. 정말 맛있는걸? 사슴은 사냥꾼이 돌아온 줄도 모르고 계속 덩굴잎을 따먹고 있었습니다. 요 녀석 좀 봐라. 이곳에 숨어 있었구나. 사냥꾼은 바스락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화살을 쏘았습니다. 그 화살은 사슴의 가슴 한복판을 맞췄습니다. 사슴은 가슴에 화살을 맞고 쓰러지면서 자기의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다 내 잘못이구나. 나를 숨겨주었던 덩굴의 잎을 따먹었으니. 사냥꾼은 사슴을 어깨에 메고 콧노래를 부르며 그것을 떠났습니다. 두 마리의 개구리. 깨끗한 연못에서 사는 개구리가 더러운 웅덩이에서 사는 개구리를 찾아갔다가 그곳이 너무 더럽고 위험한 곳임을 알고 자신이 사는 깨끗한 연못으로 가자고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변화를 두려워하고 옮기기를 귀찮게 여기던 웅덩이 개구리는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개구리 두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한 마리는 마차가 다니는 길가의 웅덩이에서 살았고 다른 한 마리는 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깨끗한 연못에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숲속의 연못에서 사는 개구리가 길가의 웅덩이에 사는 개구리를 찾아갔습니다. 오랫동안 못 봐서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 어이 친구 반갑네.
연못에 사는 개구리가 웅덩이에 사는 개구리에게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어서 오게. 그러지 않아도 기다리고 있었네. 웅덩이에 사는 개구리도 뛰어나와 친구를 맞아주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덜컹덜컹덜컹 커다란 마차가 먼지를 풀풀 날리며 지나갔습니다. 바로 옆에서 말이에요. 연못에 사는 개구리는 웅덩이에 사는 개구리가 너무 힘들게 사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거긴 너무 시끄럽고 더러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연못으로 함께 가서 살자고 졸랐습니다. 여기는 길가라 너무 위험해. 마차도 너무 자주 다니고 말이야. 잘못해서 마차에 치여 죽으면 어떡할 거야. 그리고 여기는 물도 조금밖에 없어. 몹시 더러워서 병 걸리기에 딱 좋아. 자네는 왜 이런 곳에서 살고 있나? 내가 사는 연못은 아주 깨끗하다네. 여기처럼 지나다니는 마차를 피해야 하는 걱정도 없고 말이야. 연못에 사는 개구리는 웅덩이에 사는 개구리를 진심으로 걱정하면서 자신과 함께 살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웅덩이에 사는 개구리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네. 웅덩이에 사는 개구리는 억지로 대답했습니다. 얼마 후에 연못에 사는 개구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도 자꾸만 웅덩이에 사는 친구 개구리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후에 연못에 사는 개구리는 웅덩이에 사는 개구리를 찾아갔습니다. 생각 좀 해보았나? 이렇게 위험한 곳에서 사는 것보다는 연못에서 사는 게 훨씬 낫지. 그러나 웅덩이에 사는 개구리는 고개를 흔들면서 연못에 사는 개구리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나는 아무래도 그냥 여기에 사는 게 좋겠어. 연못이 살기 좋다는 것은 나도 잘 알고 있어. 하지만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어. 내 고장을 떠나서 낯선 고장으로 이사를 간다는 게 너무 귀찮은 일인 것 같아. 연못에 사는 개구리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이 친구야, 귀찮다고 해서 이렇게 위험한 곳에서 살겠다는 거야? 살기 좋은 연못이 가까운 곳에 있는데도 말이야. 그러나 웅덩이에서 사는 개구리는 귀찮아하며 친구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연못에 사는 개구리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사는 연못으로 돌아갔습니다. 얼마 후에 웅덩이에 사는 개구리는 결국 수레바퀴에 깔려 죽고 말았다 합니다. 바다 위의 나무땅.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지레짐작하여 이를 그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겁을 먹는다든가 화를 낸다든가 엉뚱한 준비를 한다든지 모든 일에 좀 더 신중하고 침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닷가를 걷던 사람들이 절벽을 발견하고 좀 더 멀리 보기 위하여 그 위로 올라갔습니다. 마침 바다에는 나무단이 둥둥 떠다니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엉뚱한 기대를 하고 기다리지만 결국 나무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실망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바닷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파도소리와 갈매기의 노랫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언제 봐도 좋단 말이야. 가슴이 다 시원해지잖아. 파도 소리 좀 들어보게. 멋지지 않은가? 갈매기 노랫소리는 또 어떻고. 그들은 바다 경치를 즐기며 발길이 닿는 대로 걸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걷다가 높은 절벽을 발견했습니다. 저렇게 높은 절벽은 처음일세 그려. 저곳에 올라가면 먼 곳까지 다 보이겠지? 우리 한번 올라가 볼까? 그래서 그들은 절벽 꼭대기까지 올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곳에 올라가면 멀리 있는 바다도 보이고 또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보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유 힘들어. 그 사람들은 가파른 절벽을 낑낑거리며 올라갔습니다. 마침내 꼭대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디 한번 볼까? 멀리 보이는 바다 위에는 검은 물체가 둥둥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나뭇가지를 묶어놓은 나무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검은 물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게 뭘까? 다른 나라에서 보낸 군함이 아닐까?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 말이야. 그럴지도 몰라. 어떻게 하면 좋지?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면서 그 물체를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나무단은 파도에 밀려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은 그 검은 물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작은 것을 보고 이번에는 아마 화물선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건 먼 나라에서 온 화물선일 거야. 그래, 분명히 신기한 물건들이 잔뜩 실려 있겠지? 마침내 검은 물체가 아주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은 화물선을 맞이하기 위해 서둘러 절벽 꼭대기에서 바닷가로 내려왔습니다. 얼마 후에 바닷가에 도착한 사람들은 그것이 한 뭉치의 나뭇가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한탄하면서 입을 모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다니 우리는 참 어리석었어. 헤르메스와 예언자 테레시아스. 헤르메스가 새가 날아오는 모양을 보고 점을 치는 테레시아스의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 그의 가축들을 몰래 감추어 놓았습니다. 테레시아스는 헤르메스가 까마귀의 몸짓을 설명하는 것을 듣고 범인이 헤르메스임을 알아맞힙니다. 테베에 사는 테레시아스의 사람이 예언이 그렇게 용하다지? 그렇다네요. 눈이 멀어서 앞도 못 보는 사람이 예언을
잘하기로 소문이 자자하더군요. 신통한지고 하늘에서 신들이 말했습니다. 테레시아스라는 예언자의 소문이 하늘에 있는 신들에게까지 퍼진 것입니다. 어느 날 헤르메스는 테레시아스가 가지고 있는 예언을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테레시아스는 비록 육체의 눈이 멀어서 앞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뛰어난 지혜를 지니고 있어서 새들이 날아가는 모습을 통해 미래를 점치는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헤르메스는 그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 사람으로 변장을 하고 테레시아스의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테레시아스의 능력을 시험해 볼 수 있을까? 헤르메스는 생각했습니다. 그때 마당에서 놀고 있는 강아지, 고양이, 병아리 등 옳지, 그러면 되겠구나. 헤르메스는 가축들을 훔쳐다가 다른 곳에 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테레시아스의 집으로 찾아가서 시치미를 뚝 떼고 말했습니다. 테레시아스, 당신의 가축들이 몽땅 없어졌습니다. 그리고는 테레시아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테레시아스는 아무 말 없이 잠자코 있었습니다. 당신은 능력 있는 사람이니 누가 가축들을 훔쳐갔는지 알 수가 있겠지요? 헤르메스는 계속 시치미를 떼고 말했습니다. 잠자코 있던 테레시아스는 그제서야 점잖게 날 따라오시오. 테레시아스는 새들의 움직임으로 점을 보기 위해 헤르메스를 데리고 숲속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헤르메스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새를 보았습니까? 테레시아스는 앞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대신 물은 거야. 지금 독수리 한 마리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헤르메스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테레시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헤르메스에게 물었습니다. 지금은 어떤 새가 보입니까? 이번에는 까마귀 한 마리가 나무 위에 앉아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것을 본 헤르메스는 그 새의 몸짓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까마귀가 눈을 떠서 하늘을 쳐다보고 태양을 향해 목을 빼더니 우리들을 쳐다보면서 울고 있습니다. 테레시아스는 알았다는 듯이 미소를 지으면서 헤르메스에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새는 땅과 하늘을 걸어서 오직 당신만이 내 가축을 돌려줄 수 있다고 말하고 있군요. 도망치는 사람. 어떤 도둑이 물건을 훔치러 갔다가 집주인을 칼로 찔러 죽이고 그 가족들에게 쫓기게 되었습니다. 한참 도망가던 도둑은 사람들을 따돌렸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앞에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늑대를 피해서 돌아가기엔 사람들이 걸리고 하는 수 없이 나무 위에 올라갔지만
그곳에는 뱀이 그래서 물로 뛰어내렸지만 그곳에는 또 악어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옛날 어느 도둑이 있었습니다. 도둑은 밤이 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빨리 밤이 되어야 할 텐데 밤이 되어 세상이 온통 캄캄해지면 도둑질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사람들은 모두 잠을 잘 테니까요. 드디어 밤이 되었습니다. 살금살금 도둑은 물건을 훔치기 위해 어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두들 잠든 조용한 집이었습니다. 값진 보석들은 어디다 숨겨 놓았을까? 도둑은 살금살금 돌아다니며 이곳저곳을 뒤져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주인의 발을 밟고 말았습니다. 주인이 부시시 일어나자 도둑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쩌지? 들키면 끝장인데. 당황한 도둑은 그만 주인을 칼로 찔러서 다치게 하고 말았습니다. 아야! 주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겁에 질린 도둑은 서둘러 그 자리에서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그냥 두었겠습니까? 도둑이다! 도둑 잡아라! 그 집 사람들은 마구마구 소리를 지르며 도둑을 뒤쫓아갔습니다. 도둑도 사람들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 숨을 헐떡거리며 있는 힘을 다해 도망쳤습니다. 한참을 도망친 도둑은 마을을 겨우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도둑은 뒤로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는지 살펴보았지만 다행히 따라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둑은 따라오는 사람들을 멀리 따돌렸다고 생각하면서 겨우 안심을 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만약 사람들에게 잡혔다면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데 말이야, 이를 어쩌지? 갑자기 늑대가 나타난 거야. 늑대다! 도둑이 소리쳤어. 그런데 이를 어쩌지? 늑대를 피하려면 다시 사람들이 있는 마을 쪽으로 도망을 가야만 했어. 하지만 도둑은 늑대를 피해 마을로 되돌아갈 수도 없었지. 마을 사람들에게 붙잡히면 끝장이니까. 도둑은 어쩔 수 없이 물가에 있는 나무 위로 성큼성큼 기어 올라갔습니다. 어서 오너라. 내가 오늘 내 밥이구나. 그곳에는 커다란 뱀이 혀를 날름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뱀이잖아. 도둑은 어쩔 수 없이 강물 속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강물 속에 살고 있던 악어가 달려드는 것이었습니다. 도둑은 비명을 지르며 한탄했습니다. 아, 결국은 이렇게 벌을 받고 마는구나. 아기 개와 어미 개. 아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나와 많이 닮아 있을 때 놀라게 되지 않으세요? 아차 싶잖아요. 그래서 더 조심하게 되고요. 엄마 개가 아기 개를 내리고 모래밭으로 가서 걷는 연습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아기 개가
자꾸만 옆으로 걷는 거예요. 엄마 개는 아기 개를 야단치며 시범을 보여줬습니다. 아기 개는 엄마 개가 시범을 보인 대로 열심히 따라했지만 엄마 개는 아기 개에게 옆으로 걷는다고 자꾸만 야단을 칩니다. 자신이 옆으로 걷고 있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바닷가에 개가 살고 있었습니다. 개는 바위 틈에서 새끼를 낳아 기르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미 개는 아기 개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미 개가 아기 개를 사랑스럽게 내려다보면서 말했습니다. 얘야, 오늘은 날씨가 참 좋구나. 엄마와 함께 모래밭으로 산책을 나가자. 어미 개는 아기 개를 데리고 모래밭으로 산책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아기 개가 자꾸만 옆으로 걷는 게 아니겠습니까? 걱정된 어미 개가 아기 개를 나무랐습니다. 아가, 그렇게 걸으면 못 써. 자, 엄마를 따라서 이렇게 걸어보렴. 어미 개는 아기 개에게 자신이 걷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아기 개가 걷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아기 개는 여전히 옆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어미 개가 아기 개를 야단치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걷지 말라니까. 자, 엄마를 따라서 이렇게 걸으란 말이야. 어미 개는 아기 개에게 자신의 걷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다시 아기 개가 걷는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아기 개는 여전히 옆으로 걸었습니다. 아가야, 대체 왜 그러는 거야? 그렇게 옆으로 걷지 말고 엄마처럼 이렇게 똑바로 걸으라고. 이렇게. 어미 개는 자기가 옆으로 걷고 있는 것도 모르고 아기에게 열심히 시범을 보였습니다. 아기 개는 눈물을 글썽이며 엄마 개가 걷는 모습을 열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어미 개는 시범을 보인 후에 다시 아기 개에게 걸어보라고 시켰습니다. 그러나 아기 개는 이번에도 옆으로 걷는 거였습니다. 어미 개는 화가 났습니다. 야, 내가 옆으로 걷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해야 알아듣겠니? 똑바로 걷는 걸 왜 못해? 그러자 아기 개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가 가르치는 대로 열심히 따라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엄마가 걸어온 발자국하고 제가 걸어온 발자국하고 똑같잖아요. 어미 개는 모래밭에 난 발자국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어미 개는 깜짝 놀랐습니다. 모래밭에는 아기 개 말대로 똑같은 발자국 두 쌍이 나란히 찍혀 있었던 것입니다. 어미 개는 얼굴이 빨개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암탉과 제비. 알을 잃어버려 슬픔에 빠진 암탉이 있었습니다. 암탉은 자신의 알을 찾아 헤매다가
뱀의 알을 발견하고 가져다가 자신의 알처럼 소중하게 여기며 품어줍니다. 이것을 안 제비는 뱀이 깨어나면 가장 먼저 암탉을 잡아먹을 것이라고 충고합니다. 때로는 감정이 이성을 지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감정이 이성보다 앞서는 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자기가 낳은 알을 잃어버린 암탉이 있었습니다. 애지중지하던 알이 없어지자 암탉은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흐흐, 내 알이 어디 갔을까? 암탉은 매일매일 잃어버린 알을 생각하면서 여기저기 찾으러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내 알은 어디에 있을까? 암탉은 혹시 알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 해서 샅샅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알과 비슷하게 생긴 알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아니, 이건 누구의 알일까? 암탉은 깜짝 놀라서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것은 뱀의 둥지에서 굴러나온 알이었습니다. 암탉은 그것이 비록 다른 동물의 알이었지만 소중하게 키워보고 싶었습니다. 동그란 모습은 아주 비슷했습니다. 잃어버린 알이 얼마나 그리웠으면 그렇겠니? 조심조심. 암탉은 알이 깨질까봐 조심조심하며 하얀 알을 둥지로 가져갔습니다. 알아, 예쁜 알아. 암탉은 알을 소중하게 품었습니다. 무럭무럭 자라거라. 그날부터 암탉은 날마다 정성스럽게 뱀의 알을 품으면서 마치 자신의 알을 대하듯 따뜻하게 품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처마 밑에 살고 있던 제비가 우연히 그 알이 뱀의 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암탉아, 내가 지금 품고 있는 알이 뱀의 알이라는 게 정말이니? 제비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맞아. 하지만 뱀의 알이면 어떠니? 내가 정성스럽게 키우기만 하면 내 자식이나 다름없을 거야. 암탉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제비는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넌 정말 바보구나. 알에서 깨어나면 제일 먼저 너를 해칠 텐데 도대체 뱀을 왜 품어주는 거지? 뱀과 족제비와 쥐 싸움 구경 해보신 적 있으세요? 처음엔 안타깝다가 나중에는 재미있잖아요. 누가 이길까 궁금하기도 하고 생쥐들이 그랬어요. 한 집에 살던 뱀과 족제비 사이에 큰 싸움이 벌어졌는데 처음엔 무서워서 벌벌 떨다가 나중엔 모두 나와서 응원까지 해가며 구경을 했지요. 격렬하게 싸우던 뱀과 족제비, 그런 생쥐들을 발견하고 싸우던 일을 까맣게 잊은 채 그들을 잡아먹기 위해 덤벼들었습니다. 뱀과 족제비와 쥐가 한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 무서워. 오늘도
무사히 넘겨야 할 텐데 몸집이 작고 힘이 없는 생쥐는 뱀과 족제비에게 잡아먹힐까봐 늘 두려움에 떨면서 지내야 했습니다. 뱀과 족제비는 똑같이 쥐를 잡아먹기 때문에 먹이를 놓고 언제나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뱀과 족제비 사이에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어디 덤벼봐. 오늘은 내가 끝장을 내주겠어. 뱀이 혀를 날름거리며 말했습니다. 끝장을 내주겠다고? 웃기고 있네. 끝장은 내가 내주지. 족제비도 지지 않고 덤벼들었습니다. 치고 받고 싸움은 아주 격렬했습니다. 둘 중에 어느 한쪽이 죽거나 도망치지 않으면 결코 끝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아이 무서워. 무서워 죽겠어. 날마다 뱀과 족제비에게 시달림을 당하던 쥐들은 처음에는 그들이 싸우는 소리를 듣고 무서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쥐들은 한두 마리씩 구멍 밖으로 나와서 뱀과 족제비의 싸움을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뱀과 족제비의 싸움이 더 치열해지자 신이 난 쥐들은 모두 마음 놓고 응원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뱀 이겨라. 족제비 이겨라. 뱀 이겨라. 족제비 이겨라. 싸움은 족제비가 이길 것 같았습니다. 뱀은 벌써 많이 다쳤다고. 뱀이 이기겠는걸. 쥐들은 무슨 소리야. 싸움을 보면서 시끄럽게 떠들었습니다. 어떤 쥐들은 내기를 걸기도 했습니다. 한참 동안이나 정신없이 싸우던 뱀과 족제비는 시끄러운 소리에 문득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몰려나와서 구경을 하고 있는 쥐들을 발견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서로 싸우던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쥐들을 향해 덤벼들기 시작했습니다.